주식 투자에서 워런 버핏 같은 그런 투자가 되실 생각 없어요? 사차원 인사가 웬 말입니까? 누가 추천하는 뭐 학생이 아니고 정부 기관도 학교가 아닙니다. 예, 코스닥 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이익을 거둬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함께 적절성 논란에 휩싸였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결국 자진해서 물러났습니다. 청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유정 후보자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 투자의 뭐 규제냐 논란에 뭐 한동안 중심에 섰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결국 자진해서 물러났어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뭐 배경은 역시 주식 투자 논란이라고 봐야겠죠. 그것이 이제 뭐 주식이야 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나요. 또 매도할 수도 있는 거 매수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그 1년 반 만입니까? 1년 반 만에 그 엄청난 액수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것은 결국 이제 내부자 정보에 의한 그 불법적인 거죠. 그걸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요. 의혹이 일매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법을 다루는 최고의 헌법을 다루는 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것이 헌법에 문제가 있으면 헌법 소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는 것인데 후보자가 이런 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법을 위반함을 통해서 거대한 시세 차익을 올렸다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의혹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국민 여론상 굉장히 안 좋게 아주 부정적 여론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예. 금융위에 진정서가 제출됐어요.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제출한 거죠.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마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에서 이 내부 거래 관련해서는 이 경제사법부는 엄격하게 지금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이유정 후보가 현재 후보가 됨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드러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이유정 후보가 상당히 압박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념적으로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라든가 그리고 그 정당을 지지하고 뭐 정당이 지지하고 그 당시에 그 후보들을 노무현 대통령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고 또 2012년도에는 또 문재인 그 당시 후보를 지지하고 또 박원순 후보도 지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현재가 지금 우리가 과거의 현재하고 지금 현재의 입장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은 현재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또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사실 주식 그 내부 거래 논란까지도 불거졌으니까 이 부분이 그 이유정 후보한테는 문재인 정부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고요. 그 이상으로 또 헌재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중압감을 버티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데 주식 내부 거래 관련해서는 아마 금융감독원에서는 아마 철저히 조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지금 인사 논란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이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는 뭐 오늘까지도 일단 업무 수행에 지장 없고 결정적인 하자도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뉴라이트 논란이 이제 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국절 문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뭐 워딩은 뭐 더 구체화시킨 생활보수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청와대에서는 생활보수라 그랬는데요.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박성진 후보자는 그러니까 자기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다. 자기가 1948년이 건국절인지 아니면 정부 수립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몰랐다라는 부분들을 피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독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이 확실히 몰랐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창조론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학계나 연구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뭐 자연과학뿐만이 아니라 사회 인문과학에서도 이 다인의 진화론이라는 것이 중요한 논거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학자가 어떻게 물론 종교에 무대한 문제입니다만은 학자들이 봤을 때는
과연 그런 부분들이 학문 연구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균형성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국무위원 장관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의혹들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해명을 한 것이고 이 사람이 뭐 소신과 신념도 아닌 것이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상당히 뉴라이트라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식민지 사관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좀 더 역사를 좀 후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과 반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하고 완전히 천양지차의 대척점에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었으니까 청와대에서는 이거는 그러한 어떤 상당히 극우적 성향이라든가 우익적 성향의 보수가 아니라 그냥 생활에 대한 안정 아니면 또 이제 급격한 변화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안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지 정치적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념 성향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뭐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지지층이 오히려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층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자층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개혁적이라든가 진보적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와대 내에서도 뭐 오늘인가요? 어제 그 임종석 실장과의 회의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그래요.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하고 맞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뭐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일단 본인이 부정을 하고 있고 이것이 뭐 장관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결격 사유는 아니다. 뭐 신념이라든가 확실한 자기의 의사 표명이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물론 청문회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일정이 아직 남아 있죠. 청문회 일정이 지금 뭐 7일인데 11일로 연기됐습니다. 하여튼데 11일이면 다음 주 참 남은 것 같은데요. 그 동안에 이제 어떤 논란의 이런 부분 국민 여론을 어떻게 피해가느냐라는 건데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건 중요한 이 부분이요. 관련해서 지금 뭐 좀 그러니까 박성진 지금 그 중소기업부 벤처 장관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여기 관련해서 청와대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좀 궁색하다는 느낌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생활 보수기 때문에 지명 처리할 가능성은 없다 이런데 생활 보수라는 게 이게 사실 참 이 단어로 보면은 그냥 성향 이념 자체는 진보자이만은 생활 자체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참 이게 생활 보수라는 게 이게 보통 잘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이 박성진 지금 후보자하고 관련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청와대 왜 이제 옹색하다 보냐면은 중소기업부 벤처 장관은요 사실은 그 실제로 이 벤처라든가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그 장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게 전부 다 금융과 80%는 금융과 관련된 거예요. 나머지는 그야말로 이제 벤처 관련된 창조적인 뭐 기업을 하고 이런 건데 결국은 이 금융을 이분이 과연 제대로 금융관계 되는 것을 제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부 벤처 장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중소벤처기업 벤처기업 이 장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어떻게 금융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실질적으로 이 업무 수행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지지층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게 뭐 생활 보수니까 지명 처리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참 그동안의 이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 청와대 검증 과정들이 좀 더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스스로 논란에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동기를 좀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조금 더 좀 그러니까 검증이 돼야 될 그런 부분. 그 점이 아마 청와대 입장에 봤을 때 상당히 우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기영 전에 과학혁신본부장 또 이유정 후보자 사퇴에서 또 이번에 박성진 후보자까지 만약에 자진 사퇴하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청와대 인사 시스템 문제라든가 검증이라든가 추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마 청와대 입장에 상당히 우려될 수밖에 안철수 없겠죠. 대표도 여기와 관련해서 4차원 인사다 뭐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건국과 정부 수립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뉴라이트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거기 회원도 아니고,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또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소벤처기업부의 4차원 인사가 웬 말입니까? 고인이 된 박태준 전 총리의 영혼에 기대어서 자신을 변호하는 분, 그래도 장관은 해야겠다는 분, 정신세계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예. 자, 오늘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4차원 인사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연일 강경 발언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조금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동안에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예. 거치면서 컨벤션 효과를 일부는 봤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정식으로 이 5당 체제가 갖춰졌지 않습니까? 예. 당 대표가 됨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자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지금 곧 이제 어제부터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민의당이 정말로 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안철수 대표의 어떤 입장, 또 민주당을 어떻게 견제하며, 이런 것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고요.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도 안철수 대표한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지지율은 일정 부분 앞으로도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지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약간 하락했지만 계속 70% 후반대로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직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혁의 동력 부분들, 그리고 과거 촛불혁명의 어떤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의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폐습이라든가 적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탈고니 문제도 있지만 국민들의 생활 문제라든가 국민들의 좀 행복과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정책들을 좀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물론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자, 오늘 국민의당 대선 평가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가 이 대선 패배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그 대선 패배 원인을 지목한 내용을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준비되지 않은 홍보 전략과 캠프와 당 선대위 간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이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거론되었습니다. 후보의 모호한 중도성, 대중성, 선대위 컨트롤 타워 역량 부족, TV 토론 컨셉 설정 실패와 정치 경험이 전무한 특정인에게 모든 홍보를 맡긴 점, 소수에 의한 캠프 운영으로 선거운동의 비효율성을 자초한 점 등 후보, 선대위 각 조직별, 분야별로 적나라한 분석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엄중히 느낍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선 평가 보고서가 그대로 가감 없이 공개가 됐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힐까요?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까요? 리더십에 타격은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제 받아들이고 또 안철수 대표가 소화하느냐 부분인데요. 핵심 내용은 그것입니다. 결국은 홍보 문제라든 조직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소통이 안 됐다는 겁니다. 나홀로 선거를 치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와 그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홀로 선거를 치르는 그런, 일단 좀 평소에 우리가 대선 후보 전혀 다른 그런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뚜벅이 그 선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혀 그 조직하고 관계없이 또 중앙당과 관계없이 본인의 어떤 신념대로 정치를 치르고 이러다 보니까 결론은 그 뭐냐면은 소통이 부재됐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앞으로 이 소통과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이것을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을 갖고 얼마나 이제 잘 받아들여서 이것을 해결하면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느끼면서 또 이번 관련해서 아마 안철수 대표도 뭔가 여기에 대한 아마 답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심이 되고요.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실천을 앞으로 어떻게 실천 과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대선 평가 보고서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안철수 대표가 공개하자라고 또 제안을 했었고 예. 당이 공개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투명하다. 투명하고 과거에 이제 민주당의 한상진 교수의 대선 평가 보고서는 좀 논란이 일으켰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예. 합니다만 하여튼 대선 평가 보고에서 나타났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지적되고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자체가 소통이란 문제는 이 당 선거 조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대선을 다 치러오면 하는데 그건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과연 대선 평가 보고서라든가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의당이 그런 조직을 돼 있는 정당이었느냐? 정당의 틀로서 그런 부분을 다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어떤 그 얘기했던 중도의 모호성도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제 실천적 중도 개혁이라고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또 수락연설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어떤 그냥 좌와 우의 그냥 막연한 가운데 이런 부분을 중도를 생각하는 상당히 기회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선거 지형상 그것은 또 오른쪽으로 가는 보수화되는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자기 자신이 진짜 개혁적 입장에서 이걸 균형화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서 이제 그것이 결국 이제 안철수의 정체성 또 안철수의 새정치 또 국민의당의 정체성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이 대선 평가서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 안 했는데 결국은 이번 선거는 드러났습니다만 촛불혁명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어떤 개혁적 혁명적 요구들을 누가 받아내느냐였는데 안철수 당시 후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미숙했죠. 미숙하고 실제로 호남에 대해서도 햇빛 정책의 공과라고 얘기할 정도로 햇빛 정책에 이해가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개혁적이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내지 못했던 이런 측면도 좀 대선 평가서에서 지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선 평가 보고서가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이것이 그 대선 평가서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 현상들 이런 것들을 내년 지방선거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뭔가 외연 확대 그리고 전국 정당화 이런 것들이 안철수 대표가 해낸다면은 그거는 뭐 아주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다. 시간이 뭐 다 됐는데 국회 얘기를 잠깐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첫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시작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잠깐 우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국회인 만큼 전과 다른 정부, 전과 다른 국회의 모습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온 적폐의 뿌리를 드러내는 개혁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정권의 손발이 되어온 사법기관, 정보기관, 군, 공영방송 등을 국민의 편에 서도록 우리 또 국민들도 당연히 이 각종 부대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백조 원의 돈이 수십 년간에 들어갈 돈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는 알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정기국회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로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처음 맞이하는 그런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자기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개혁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철돼 나가느냐라는 그것이 이제 입법화되고 제도화되느냐.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이번에 예산 429조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런 복지 부분이 많이 증가를 하고 SOC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면서 이런 사람 주도의 성장, 사람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아주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제가 봤을 때 고스란히 드러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재원 마련이 불투명하다, 퍼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야 사이에 어떻게 관철돼 나가느냐 그런 부분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4당 교섭단체, 뭐 정의당까지 하면 5당입니다만 원내 교섭단체가 4당이 벌이는 이런 각축전 속에서의 정기국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감도 있고 대정부 질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4당이 벌이는 이러한 그 정기국회가 어떻게 뭐 협치로 나갈 건지, 협력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상당히 여당에 대한 견제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보는데 하나는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91가지가 입법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여야 협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얼마나 야당을 그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서 예. 야당을 습득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이제 복지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과연 이게 이제 내년 예산이 반영됨으로 해서 과연 이 소득주도 성장이 과연 제대로 순항을 할지 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네, 정가 소식 알아봤습니다. 유용아 YTN 객원 해설위원 허성호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